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바베큐 특집 NBA 파이널 2차전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길이 형, 안녕하세요. 최영길입니다. 석주형, 네, 안녕하세요. 의석주입니다. 반도형. 아, 예, 안녕하세요. 느반도입니다. 오늘 모자를 벗고 왔어? 아, 예, 그렇습니다. 다르거든. 평소에 보던 느낌이 달라. 아, 제가 사실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모자를 쓰고 온 거긴 한데 1차전 때 네, 계속 모자 쓰고 오면 좀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머리 그래요. 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젊은 피 좋아. 1차전은 1차전하고는 뭐 완전히 다른 경기였어요. 어떻게 총평 먼저 해볼게요. 영길이 형 먼저. 뭐 2차전은 123대 107. 네. 예. 오클라호마 시티의 완승이었고요. 뭐 3쿼터 때 이미 승부는 갈렸고 4쿼터 초반에 100기를 들었죠. 예. 4쿼터는 거의 큰 의미가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석주 형의 총평. 두 팀이 변수 없이 경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도 형. 아, 예. 제가 저번에 말했던 인디애나의 흑마법은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씩 쪼개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승리건 1차전 패배의 아픔을 딛고 이긴 OKC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왔다고 보셨는지요? 자, 느반도 형 먼저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채통그랜 원빅이 결과론적으로 잘 안 먹혔잖아요. 그럼 이제 투빅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이 선발 라인업을 유지할 것이냐, 그게 저는 좀 주안점으로 봤는데 일단은 선발 라인업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벤치 타임 때 하텐슈타인이랑 홍그랜이 같이 지는, 그러니까 벤치 타임에서 투빅 비중을 늘리면서 거기서 전략적으로 변화를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석주 기자가 볼 때는 OKC는 어떤 준비를 하고 나왔나요? 준비도 준비인데 저는 야투가 달라진 게 가장 큰 변화점을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원빅으로 나왔는데 지난 경기에서 리바운드에서 OKC가 굉장히 크게 밀렸었어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높이에서의 싸움도 분명 열세가 맞지만 OKC가 너무 많은 야투를 놓친 게 오히려 인디애나에게 너무 많은 공격 기회를 열어준 것 때문에 전 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OKC가 야투를 정확하게 집어넣기만 하면 인디애나의 리바운드가 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전반전에 딱 그렇게 나왔어가지고 오늘은 OKC가 좀 빨리 이기겠는데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자, 우리 연경이 볼 때는 OKC가 2차전에 이렇게 손쉽게 승리를 거둔 그 원동력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지난 경기에서 3점을 코너에서 16개를 시도를 해서 10개를 넣었던 인디애나인데 오늘은 17개 중에 6개? 네. 근데 초반에 4개 중에 3개 넣은 이후에는 그 13개 중에 3개밖에 못 넣은 거죠. 그 초반에 3점 맞을 때까지는 동점이었어요. 그 4개 넣을 때, 오비토핀이 넣을 때까지는. 근데 그 다음부터 약간 조금 클로즈아웃을 좀 열심히 가고 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점을 막히게 됐고, 그것이 가장 큰 승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리바운드 총 개수로 보면 8개가 더 많았더라고요. 지난 경기는 17개를 더 잡았던 인디애나인데 오늘은 8개를 덜 잡았고요. 오늘 그 1쿼터 후반부터 투빅이 나왔어요. 하텐슈타인과 홈그레인이 나오니까 높이가 더 높아졌고, 지난 경기에서는 스몰 라인업을 썼거든요. OKC가 오늘은 거의 안 썼고 계속해서 최소한 원빅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높이에서 밀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지는 팀은 늘 뭐 아쉽게 마련이잖아요. 자, 인디애나는 그러면 어떤 점이 아쉬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인디애나의 스타들인 타이리스 할리버튼과 파스칼 시아캄의 득점이 오늘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할리버튼이 이제 패스를 하기를 좋아하는 선수로 유명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OKC가 계속 너 1대1 안 할 거야, 우리 계속 너희 패스 길만 막고 있을 건데 너가 1대1 말고 선택지가 없어 라고 계속 강요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패스를 시도한다 하면은 그게 많은 턴오버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1대1을 시도했는데 오늘 또 할리버튼이 또 슛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리버튼이 오늘 6개 어시스트에 17득점.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12득점이 4쿼터에 나왔죠. 승부 갈리는 상황에서 나왔고요. 예. 그 전에 5득점, 3쿼터까지는 5득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밀렸어요? 2점 하나.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길게 돌파하면은 긁히니까 할리버튼이 의도적으로 많이 안 돌파한다고. 근데 돌파를 안 하니까 사실 패스할 공간이 되게 좁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오늘 돌파를 자제했기 때문에 거기서 창출되는 공격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또 지난 경기보다 오클라호마 시티가 득점을 잘하니까 우리가 속공을 달릴 기회도 많이 없어지고, 오클라호마 시티가 지난 경기부터 그렇지만 백코트 굉장히 잘하면서 트랜지션 디펜스 잘했고,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하프코트에서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할리버튼이 일단은 어시스트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인디애나는 그럼 전체적으로 과감한 돌파 이런 게 좀 의도적으로 줄인 거예요, 막힌 거예요? 의도적으로 줄인 건 지난 1쿼터 이후부터 의도적으로 줄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예. 일단은 그 공간을 벌리는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3점이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니까 이게 그런 작업도 안 됐고 돌파를 한지도 못했고 나중에 4쿼터인가 보면은 드래그 스크린을 우리 코트 보통 하프라인 넘어가서 걸잖아요. 근데 우리 코트 자유투 라인에서도 걸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리버튼에게 어떻게든 숨통을 터지게 하려고. 근데 큰 의미 없는 스크린이거든요. 그래봤자. 예. 그러니까 외곽에서는 성공 개수는 똑같더라고요. 석점슛 성공 개수는. 제가 이번 경기 인디애나의 공격 키워드를 크게 세 가지로 잡았던 건 첫 번째는 코너 3점 말씀해 주신 대로, 두 번째는 할리버튼에게 공이 없을 때,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인디애나가 압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거 좀 세 가지의 중점을 두고 봤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1, 2차전 모두 야투율에서 앞선 팀이 리바운드에서도 앞섰어요. 이 두 팀이 빠른 공격을 워낙 좋아하는 팀이기 때문에 야투율이 높으면 상대는 어쨌든 엔드라인에서부터 공을 넘어와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공을 제어하는데 가장 큰 바탕이 됐고 오늘 인디애나 야투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OKC에게 그런 기회들을 많이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코너 3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에 8개를 던져서 5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반까지는 어떻게든 이제 OKC와 비등비등하게 맞춘 거예요. 근데 후반전에 똑같이 8개를 던져서 2개가 들어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똑같이 이제 키워드가 됐던 게 OKC를 상대로 코너 3점을 못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뚫을 수 없거든요. 오늘은 인디애나가 그 공략집을 펼치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시아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시아캄이 공을 잡고 1대1을 하든 뭐 조직화된 공격을 하든 간에 정해진 타이밍에 딱딱 맞춰서 압박을 들어가면서 시아캄이 개인이 뽑아낼 수 있는 득점을 최대한 억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공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큰 카드 3개를 오늘은 OKC가 전부 다 잘 틀어 막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OKC의 우리 스가 선생은 할 건 다 한 거죠? 그리고 수비에서 오늘은 그 시아캄을 스가가 막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포스트업을 투입하는 거를 스가가 말 거라고 못 봤는지 거의 그런 패턴이 안 나오고요. 나와도 턴오버가 나오고 이러면서 그쪽 공략이 전혀 안 됐으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다음 경기에서는 아마 그렇게 나오면은 아마 그에 대한 대비책을 들고 나올 겁니다. 인디애나가.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는 하텐슈타인이 많이 안 뛴 이유가 2대2 수비를 할 때 아마 그 지시였을 텐데 그 드리블러보다는 롤러를 좀 더 수비 쓰다 보니까 레이업 많이 주고 되게 어정쩡한 수비를 했으면서 하이텐슈타인이 되게 못했어요 수비를. 근데 오늘은 드리블러를 의식하는 수비를 하면서 드리블러가 들어오는 걸 막아냈고 그러다 보니까 인디애나가 홈이 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예, 하텐슈타인을 심지어 투빅 아니면 원빅으로 써도 오늘은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보정을 OKC가 오늘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OKC는 뭐가 잘 된 겁니까? 그럼? 물론 결과적으로 좋았으니까 그렇겠지만 일단 OKC는 오늘 또 에런 위긴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벤치에서 나와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는데 오늘 몇 득점이야? 3점슛 5개 18득점. 18득점. 19점인 줄 알았는데 18점. 그래서 에런 위긴스가 18점을 넣은 거는 뭐 벤치 자원 터져주는 거는 뭐 당연히 OKC 입장에서 호재고 물론 그거 외에도 당연히 팀의 1옵션인 SG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인디애나가 여러 가지 수비를 시도했지만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어요. 원래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막기 위해서 인디애나가 이제 처음에 바로 더블팀을 가지 않고 일단 셰이가 뭐 돌파를 한다 하면은 이제 셰이가 뭔가 레이업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그 순간에 헬프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셰이는 레이업을 하려고 하니까 앞에 여러 명의 수비수가 있고 근데 레이업을 안 하고 패스를 하려고 하니까 셰이가 아직 막 돈치치급의 플레이메이커 그렇게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패스에 조금 더 불안정성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디애나 그런 수비를 선택을 했는데 그냥 셰이가 스텝을 늦추던지 그냥 본인만의 방식으로 그거를 그 페인트 존 패킹을 뚫고 그냥 레이업을 넣거나 미드레인지를 다 넣어버리니까 타이리스 할리버튼 끼고 이제 스크린을 걸 때 그냥 할리버튼이랑 네마드랑 같이 그냥 더블팀 붙어버립니다. 멀리서부터요. 근데 멀리서부터 그렇게까지 수비를 열심히 했는데 할리버튼이잖아요. 사실 할리버튼이 더블팀을 오든 말든 셰이가 그냥 스플릿 디펜스라고 하죠. 드리블로 그냥 둘 사이를 찢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페인트 좀 막으려고 하면 빈 공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3쿼터 때 그 블리츠를 많이 가는데 그때 SGA가 뿌려준 패스들의 오픈 3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러 윌리엄스가 그런 걸 넣는 장면도 나왔고 그래서 결국 셰이를 못 막기 시작하니까 수비의 균열이 이렇게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거죠. 1대1로 못 막으니까
반면 인디애나는 이제 1대1로 그걸 뚫지 못했으니까 수비의 균열을 내기도 어려운 거고요. 자, 그럼 OKC에서 생각보다 잘한 사람, 기대 이하였던 사람. 그 생각보다는 아닌데요. 제가 OKC 경기를 봤을 때 제일 중점적으로 봤던 건 지난 경기에서의 아쉬움을 어떻게 만회해 왔느냐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마 제가 그랬을 거예요. 4쿼터가 될수록 템포를 낮추고 쉐이에게 너무 많은 야투와 1대1을 몰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공격이 단순화되고 반복이 되면 이 옵션인 제일런 윌리엄스가 잘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지난 경기에서는 제일런 윌리엄스가 그렇게 좋은 활약을 보이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경기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건 어떤 선수가 중점적으로 공격 볼륨을 쉐이 말고 채워드느냐를 봤는데 오늘 경기에서 월러스도 마찬가지지만 그 빛나는 빛과 소금, 그래서 카루소의 활약이 정말 어마무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벤치에서 나와서 20점을 넣어줬는데 야투율이 54%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확률로 득점을 했다고 봐야 되고 카루소의 20점은 제가 봤을 때 인디아나의 게임 플랜에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이렇게 터져주니까 자동적으로 어쨌든 백코트에서 득점이 나오니까 그 인디아나 입장에서는 수비 코트가 넓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넓어지는 것만으로도 빅3라고 하죠. 흔히 말해서 쉐이, 제일런, 홈그랜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트가 넓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선수들이 공격할 공간도 넓어졌다. 그리고 오히려 빅3가 그러면서 제 궤도에 올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길이 형. 저는 그 1쿼터 때 홈그랜이 연속 9득점 넣은 적이 있거든요. 3점 넣고 돌파하고 지난 경기는 외곽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과감하게 3점도 넣고 투빅일 때 특히 더블 딜 건 다음에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3점 넣는 거 그리고 9득점을 넣으면서 이게 1쿼터에 사실 역전이 6번 나왔고 동점이 1번이었는데 그 균형의 추가 넘어간 게 홈그랜의 활약 때문이었어요. 9점 되면서 점차가 벌어졌고 9점 차로 6점 차는 6점 차로 1쿼터 마쳤고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 사실 오늘 경기에서 15득점밖에 못 넣었지만은 1쿼터에는 9득점이 사실은 그 승부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득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루소 같은 경우에는 득점도 잘했지만은 수비에서도 시약함 막는데 시약함이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지난 1차전 때 보여줬던 지역방어를 아직 안 보여줬는데 오늘은 투수들이 잠깐 한번 보여줬었거든요. 지난 경기에서 카루소를 이용한 수비 이거는 아직 감추고 있는데 로버 그 존 디펜스라고 해가지고요. 예전에 샘플 대학이 있었던 건데 로버라는 게 또 로머처럼 수비할 때 그 방랑자예요. 그러니까 카루소가 여기저기를 다니는 지역방어 1-3-1 또는 2-3, 3-2 이렇게 바뀌는 수비인데 그걸 오늘 안 쓰고도 이겼다라는 게 OKC는 더 무서운 변수가 있는 것 같고요. 카루소가 이렇게 잘할 거라고 세 분 중에 예측하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카루소는 원래 잘하는 선수인데 오늘 저는 수비에서의 그 판단력이 진짜 대단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해주신 이 수비가 제일 잘하는 선수 중에 하면 디그린이에요. 그러니까 디그린이 워리어스 수비 공간을 맘대로 지휘하면서 자기 선택에 딱 가장 높은 확률의 득점할 것 같은 선수를 미리 틀어막는 수비를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오늘 카루소의 판단이 저는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말씀해주신 대로 홈그랜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하텐슈타인이 있으면 홈그랜의 활약도 같이 늘어납니다. 하텐슈타인이 코트에 있으면 쉐이의 투맨 게임 파트너로 보통 하텐슈타인이 낙점이 돼요. 그럼 두 선수가 투맨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홈그랜이 스트레치 빅처럼 코너나 3점슛 라인 근처에서 3점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쿼터에도 그런 장면이 수차례 나왔고 하텐슈타인이 공수에서 동료들에게 전해주는 효과가 정말 대단했다. 거기에 플러스 카루소까지 공수에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오늘 경기는 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간다요? 뭐 다른 얘기 할 게 있어요? 또? 워낙 근데 원사이드하게 밀린 경기여가지고 사실 오늘은 그렇게 할 지금 얘기가 많지는 않아, 그죠? 지금 할 만한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두 팀이 진짜 뭐 특별한 변수나 어떤 공격의 발화점, 추격하는 시점 이런 거 없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경기하잖아요. 그럼 오늘처럼 돼요. 그러니까 흐름도 그냥 쭉 그냥 네. 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두 팀 이제 공유하는 강점, 특징 이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인디애나가 먼저 이렇게 변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경기는 아마 오늘처럼 내내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1차전이 좀 이상했던 경기였죠. 그쵸. 결과적으로 굳이 그렇고. 따지면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것도 저는 이제 OKC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저희가 뭐 기적 같은 경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1점 차였어요. 그러니까 제일런이 그렇게 공격에서 말아먹고 쉐이에게 잘못된 판단을 4쿼터에 해도 OKC가 이길 확률이 월등하게 높다라는 걸 오히려 전 증명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완승을 했을 때도 전반전부터 이미 이거는 코너 3점이 잘 들어갔기 때문에 비빈 경기였지 3점이 평균 회귀를 했다면 이런 경기는 안 나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요. 근데 뭐 보정을 나중에 얘기하겠죠. 이거 보정할 여지는 아직 있다고 그쵸. 보고요. 예. 인디애나도 홈으로 가기 때문에 반격을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경기는
그래서 많은 시범을 해봤던 건데 인디애나도 지역 방어 잠깐 썼는데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돌파하다가 뒤에 위긴스에게 45도에서 딱 빼주고 3점 맞고 그다음에 다시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팀 모두 지역 방어를 한 번씩밖에 안 썼는데 쉽게 상대가 깼기 때문에 더 길게 가져가지는 않았고 지역 방어를 써볼 만한 게 왜냐하면은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돌파를 막는 게 지역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머지 선수의 3점이 안 터져준다면 지역 방어를 오래 가져갈 수 있고 그거를 덴버가 보여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디애나에게도 아직은 뭐 카드는 여러 가지 남아 있다. 아직은 2차전이 끝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팀이 이제 워낙 이전 경기에서 안 됐던 것들을 그 다음 경기에 보완해 오는 힘이 정말 좋기 때문에 두 팀이 아직 플레이오프에서 연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3차전에 가서 패배를 하게 되면 이제 첫 플레이오프 연패를 이번 시즌에 하게 되는 건데 인디애나가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지역 방어를 어떻게 설계해 오느냐. OKC처럼 코너에서 3점 주는 거 주더라도 우리는 쟤네한테 가장 높은 공격에만 안 먹으면 돼.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디애나에서 선택지는 많은데 이걸 반대로 또 이제 OKC가 어떻게 공략해 오냐. 이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죠. 할리버튼이 공을 쥐고 있지 않았을 때 이제 철저히 공이 없는 지역에 위크사이드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에 있었고요. 보통 그래서 이제 할리버튼이 공을 안 쥐고 있을 때는 네마드가 대부분의 포지션에서 볼핸들로 나섰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에게 받는 압박을 풀어내는데 시간을 할애하느니 우리가 잘하는 빠른 공격을 넓은 공간에 4대4처럼 하자. 이걸 제가 봤을 때 팀의 컨셉처럼 갖고 온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다 보면 어쨌든 에이스 핸들러에게 공이 투입되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좀 할리버튼의 적극성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리버튼이 막 나 슛 안 던질래, 나 패스 안 할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팀적으로 상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할리버튼의 적극성도 같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의도성이 있었던 건 아픔이 아니었을 것 같다. 예. 뭐 또 다른 이야기. 영길형. 코너 3점이 오늘 안 들어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경기보다 클로즈아웃을 많이 나왔어요. 열심히 갔어요. 클로즈아웃이 나오면은 보통은 어택 클로즈아웃을 하는 거죠. 그 클로즈아웃 나온 상황에서 돌파를 하는 거. 근데 돌파를 할 때 길게 들어가면 안 돼요. 길게 들어가면 안 되고 짧게 들어가고 거기서 풀업 점퍼를 던지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선수에게 공을 빼주는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음 경기에 충분히 보정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어택 클로즈아웃이 되면은 3점이 또 생길 기회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3점이 터지면은 OKC의 수비에 균열을 또 낼 수 있기 때문에 인디애나에게도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전이 좀 진짜 많은 팬들의 기대와 다른 결과였다면 2차전은 그렇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 살짝 평이한 경기긴 했습니다. 네. 이게 그렇지 뭐. 그러니까 뭐 지난 영상들에서도 저희가 수차례 언급했지만 이게 어쨌든 인디애나가 압도적인 언더독인 건 변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 잘하는 게 비슷하고 약점도 비슷하다면 먼저 변수를 만들어야 하는 건 OKC가 아니라 인디애나 쪽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또 이제 배운 게 있을 거예요. 분명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할리버튼을 또다시 이제 어떻게든 적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팀적인 주문을 다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경기에서 할리버튼 빼고 4대4 많이 했는데 지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는 무조건 이 하프코트 오펜스에 할리버튼을 투입하는 작전을 많이 가져올 거예요. 거기에 또 이제 OKC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봐야 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이게 OKC 입장에서도 수비적인 선택을 무조건 해야 될 타이밍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1차전 때는 코너 3점을 의도적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할리버튼 방면의 공격을 다 틀어막는 데 집중을 하고 터너에게 슛 안 주고 이런 식으로 가장 투맨 게임의 핵심이 되는 두 자원에게 공격을 안 주더라도 코너 3점 저거 먹혀도 괜찮아 라는 식의 선택지를 줬다면 오늘 경기에선 다른 걸 들고 나왔죠. 열심히 갈 거야. 쟤 빼. 약간 이런 식으로 에이스를 의도적으로 게임 플랜에서 배제하는 이제 수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인디애나가 이걸 또 보완해 올 테니까 OKC의 또 다른 이제 수비 대안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차전을 한번 좀 예상을 해볼까요? 2차전까지 뭐 특별히 뭐 빠진 이야기들이 있어요? 인디애나가 좀 압박을 대응하는 전술들을 많이 짜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3쿼터 때 추격하는 시점에서 이제 할리버튼이 공을 쥐고 터너에게 공격 찬스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차라리 그럼 처음부터 1쿼터부터 할리버튼 투맨 게임을 많이 준비를 해서 터너에게 1쿼터부터 슛체스를 많이 열어주고 터너의 공간이 다시 수비가 몰리면 다시 그걸 할리버튼이 역이용하는 이런 패턴을 좀 준비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할리버튼이 오늘 경기 워낙 좀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기려면 할리버튼이 무조건 필요하긴 해요.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일단 4쿼터에 12득점 넣고 그래서 일단 슛감 찾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리고 일단 나왔겠죠. 아까도 그 2득점 날 때 나왔지만 그
피켓롤하고 스크린 받아가지고 다시 덩크 넣는 거 이런 장면들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든 할리버튼 살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공을 몰고 나오지 않게 하더라도 지난 우리가 뉴욕전에서 봤듯이 브런슨이 공 안 잡고 오지만 브런슨이 다시 공 잡고 와서 공격 시작하게 하는 거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할리버튼을 살리는 방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결과가 이제 그거예요. 남은 인디애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할리버튼을 어떻게든 하프코트 오펜스에 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뺐다 꼈다 하는 식으로 4대4하고 5대5고 이러면 무조건 OKC에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4대4든 5대5든 강점을 더 잘하는 팀은 어쨌든 OKC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변수를 만들기 위해선 할리버튼이 꾸준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팀 패턴을 준비해 와야 된다. 이게 생각입니다. 네. 그럼 OKC는 3차전도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일단은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뭐 인디애나가 새로운 공격 전술을 준비를 해왔는데 OKC가 지금처럼 수비 전술을 했는데 먹혀 들어간다. 그러면 뭐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면서 승리를 챙겨가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만약에 뭔가 뭐 저는 지금 생각해낼 수 없지만 리칼라일 감독이 뭐 좋은 공격 전술을 준비해와서 OKC의 수비가 뭐 무너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OKC 감독 코칭 스태프도 다른 전략을 준비해와야겠죠. 그러니까 1승 1패가 됐지만 왠지 분위기는 OKC의 한층 편안한 분위기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1차전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됐죠. 변수만 안 만들어지면 우리가 무조건 이겨라는 식으로 증명이 된 경기이기 때문에 2차전에서는 그 내용이 드러난 경기였다라고 보고 저는 OKC가 아무래도 이 파이널 시리즈 내내 꾸준히 준비할 것 같은 건 수비 약체들을 공략하는 패턴들을 계속 노릴 것 같긴 해요. 오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쉐이 길스 알렉산더가 야투를 끌어올리려고 할리버튼 그리고 벤치에 나왔을 땐 메서린 이런 선수들을 수비에서 계속 움직이게 하면서 1대1로 헌팅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인디애나 특성상 다 같이 움직여서 공격하고 다 같이 움직여서 수비하는 패턴이 많기 때문에 상대와 내가 동떨어져서 아이솔레이션을 했을 때 이 수비 대응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 에이스가 우리 팀 수비가 약한 애를 딱 불러내가지고 매치업 헌팅을 했을 때 우리 팀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3차전은 그럼 그냥 OKC는 뭘 해야 돼요? 저는 인디애나는 두 가지 정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아캄에게 공 투입되는 과정을 하나 더 만든다. 네. 오늘 매치업이 사실은 미스매치잖아요. 그쵸. 시아캄이 공 투입되는 패턴을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네마드가 사실 스가를 막기 어려워요. 매치업을 한번 바꿔보는 필요도 있는 거죠. 니스미스라던가 이런 선수에게 바꿔보고 좀 더 과감하게 더블팀을 좀 더 과감하게 일찍 간다던가 공을 못 잡게 한다던가 이런 거를 해서 스가의 득점을 지금 1, 2차는 어느 정도 주는 걸 허용했다면은 이걸 대폭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디애나의 오비토핀 얘기는 거의 안 나오네 오늘은. 뭐 저희가 1차전 오비토핀은 1차전이 변수였지. 네, 그러니까요. 이게 기대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1차전이 이상한 거였어요. 네. 사실 인디애나가 계속 이상할 수도 있잖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늘 1차전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네. 제가 저번에 이제 키플레이어로 오비토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너 또 3점 60%로 넣을 수 있어? 이제 그거를 계속 테스트했던 거거든요. 오늘 벤치 대결에서 완전 밀렸어요. 4쿼터에 대부분 넣어서 그렇지 뭐 메서린이라던가 오비토핀이라던가 뭐 다른 선수들 다 큰 활약이 없었고요. 반대로 오클라호마 시티는 지금 카루소 그리고 위긴스가 터졌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긴 또 조라던가 뭐 또 켄리치 윌리엄스나 이런 선수들도 터질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벤치 대결도 되게 중요합니다. 벤치 구간에서 어떻게 버티느냐, 어떻게 해주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경기는 좀 더 분발을 인디애나 벤치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팀이 이 연패가 없는 팀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플레이오프에서 이번 시즌 두 팀은 아직 연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무조건 기록 하나 깨지는 거죠. 근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인디애나 3차전을 3전 전패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이게 좀 오늘 경기 같은 건 또 사고인 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카루소랑 위긴스가 거의 40점을 넣었어요. 벤치에 38점을 넣었는데 인디애나는 오늘 오비토핀 마찬가지고 이제 나왔던 선수들이 제 기능을 거의 못했습니다. 오늘 오비토핀 야투율이 12.5%였고요. 3점 딱 하나, 5개 던져서 하나 넣었기 때문에 이런 생산력으로 가면 사실 뭐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할리버튼이 공격을 많이 하고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5명이 혹은 코트에 나온 벤치 멤버들까지 좀 로테이션을 돌면서 고르게 터져줘야 상대가 수비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데 오늘 오히려 그런 걸 보여줬던 팀은 인디애나가 아니라 OKC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기가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수비적인 혹은 경기를 이길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할리버튼과 스가를 제외한 3차전에 기대할 만한 선수 키플레이어를 하나씩 한 명씩 꼽아본다면 저는
일단 제일런 윌리엄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저는 사실 정기 시즌에도 그랬고 네마드가 스가를 막기에는 어려운 게 맞거든요. 아까 최영길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니스미스가 언젠가는 많은 시간을 맡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제일런 윌리엄스한테 매치업이 되는 게 시약함인데 시약함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제 스크린 서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네마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가를 니스미스가 맡고 있으니까. 근데 제일런 윌리엄스가 그러면 피지컬 차이를 이용해서 거기서 네마드를 공략을 해주면은 이제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점점 더 수비 플랜이 꼬이는 거죠. 아 이러면은 이제 스가는 어떻게 막는다 해도 제일런 윌리엄스가 뚫리네 이러면 또 다시 수비 전략에서 변화를 가져가야 될 거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꼬이게 만드는데 첫 스타트는 일단 이미 하나는 성공했죠. 네마드가 스가를 못 막는다. 그래서 니스미스가 붙으면 제일런 윌리엄스가 네마드를 뚫어준다. 그게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인디애나에서 한 명 꼽자면 인디애나에서요. 오비토핀? 또 오비토핀. 또 핀? 근데 또 근데 원래 3점이 막 엄청 좋은 선수가 아니라서 그래 그걸 막 밀어붙여봐. 오비토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핀이 공격의 마무리가 날카로운 유형의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쵸. 선수가 오픈 코트일 때 되게 잘하는 선수지 무슨 코너 3점 전문 슈터처럼 서 있고 이런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전 때 잘 됐던 건 말 그대로 진짜 그때 일어난 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상수의 대변을 해야 되지 않나. 좀 네. 어쨌든 그래서 인디애나. 오비토핀 이미 한 번 했다 실패했으니까 그렇다고 바꿔 그냥 가. 아니야. 저 이번엔 마일스 터너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유석 기자. 일단 인디애나를 먼저 꼽자면 왜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리버튼 말고 코너에 있는 누구든, 그러니까 코너에 서 있는 누구든 좀 터져줘야 OKC를 조금이라도 잡을 확률을 노릴 수 있는데 굳이 한 선수를 꼽자면 전 니스미스를 꼽겠습니다. 이 선수가 어쨌든 공수에서 할리버튼이 하지 않는 역할들을 해줘야 될 때가 많아요. 이 선수가 이제 온볼 핸들러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수비에서는 상대 에이스를 체크해줘야 되고 공격에서는 이제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3점을 창출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의 꾸준한 활약이 상수처럼 돼야 코트가 조금이라도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 니스미스를 골랐습니다. 물론 오늘 경기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그리고 여기서 볼륨이 조금 더 높아지면 이제 OKC 입장에서 분명히 이제 변수가 되겠죠. 저 선수가 특정 이상 볼륨으로 더 나아가면 안 되는데 이 선수가 막 15점, 20점 이렇게 넣어주면 다른 선수들이 4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변수라고 생각해서 니스미스를 뽑았고 OKC는 OKC 입장에서는 저는 벤치에 있는 카루소를 뽑겠습니다. 이 선수가 수비에서는 늘 굳건한 활약을 보여주지만 어쨌든 맨날 20점을 넣는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증명됐잖아요. 벤치에서 수비를 담당해주는 선수가 조금이라도 득점 볼륨을 채워주면 경기가 이렇게 쉽게 끝난다라는 걸 오히려 OKC 입장에서는 이겼는데 확인한 거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도 이러한 포인트들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루소를 뽑았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연길이 형. 저는 인디애나는 한 2명 꼽고 싶은데요. 2명. 예. 네. 하나는 시약함이 더 해줘야 됩니다. 예, 오늘 맞죠. 사실 매치업도 유리했기 때문에 더 해줘야 되고요. 이 시약함이 20점 이상 해주는 게 상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15점밖에 못했는데 좀 더 해줘야 되고 만약에 니스미스가 SJ에게 붙는다면은 네마드가 좀 더 수비에서 짐을 덜기 때문에 공격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2명을 꼽았고요. 오클라호마 시티는 만약에 니스미스가 SJ에게 간다면은 제일런 윌리엄스가 좀 더 해줄 기회가 많을 거예요. 여기서 해주냐 못 해주냐에 따라서 경기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첩에 따라서 예. 오케이. 사실 지금 근데 제일런 윌리엄스가 오늘 경기 이겼는데 야투율이 그렇게 높진 또 않아요. 35%였고, 그러니까 어쨌든 선배님께서 이제 지난 영상에서 언급해 주신 대로 이 선수가 공수를 책임지는 선수다 보니까 야투율이 안정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제일런 윌리엄스에게 바란다고 하면 볼륨 유지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도 던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보면 OKC가 야투를 두 자릿수대로 시도한 선수가 5명이에요. 그러니까 좀 고르게 공격에 던져주고 득점 볼륨을 뽑아내야 1차전 같은 그런 참사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시간 느려뜨리고 에이스 1대1 혹은 2옵션 1대1 이런 걸 방지하려면 안 던지던 선수들이 던져줘서 슈임을 뽑아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OKC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던지던 선수들이 던졌는데 안 들어가. 토핀 또 토핀을 오비토핀 순환 시대네요. 지난 경기가 오비토핀도 잘했지만은 토마스 브라이언트 이런 애들 그쵸. 해줬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다 이 7차전 중에 제가 볼 때는 3번 이상 터지긴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인디애나 벤치를 떠올리면 자꾸 마음이 아픈 게 맥코넬은 혼자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판단을 보면 와 진짜 그 정말 진부한 편이지만 줄 때 안 줄 때 던져야 될 때 안 던져야 될 때를 정말 잘 구분하는 유형의 선수인데
오늘 인디애나 벤치 보면서 맥코넬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왜냐면 키가 작잖아요. 예. 상대랑 아득바득 붙어가지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맞아요. 와 그 너무 안쓰럽다고 그러니까 안쓰럽더라고. 돌파하는 게 그래서 인디애나의 변수가 하나 더 있다면은 지금 발목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 제이리스 워커 이 선수가 네네네. 좀 건강해서 나오다면은 조금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나올 지금 수는 있어요. 발목을 정도가? 일단 부상 기간이 정도가? 좀 있으니까 잘하면 제가 볼 때 한 시리즈가 길어지면 길어지면 언젠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인디애나도 마찬가지고 OKC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에서 인게임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팀이기 때문에 벤치 멤버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5명을 굴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뉴욕 같은 경우는 네마드가 잘했던 또 다른 이유가 뉴욕은 기본적으로 공격의 템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마드가 팀 동선에 맞춰서 브런슨을 갖다서 천천히 수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팀은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마드 입장에서 한 선수만 바라보고 뛰기 더 어려운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이런 수비적인 동선에서도 어떻게 연습을 해오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그럼 경기에 대한 얘기 또 혹시 빼먹은 거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청자들 댓글 좀 보고 얘기 좀 해볼게요. 그 할리버튼 빼고 4대4 한다는 게 또 생각나서 그런데 옛날에 선수 한 명 빼고 4대4 하던 팀이 있었거든요. 그 휴스턴 로켓츠라고 크리스폴 보내고 하든이랑 웨스트브룩이 있을 때 웨스트브룩을 써야 되는데 이게 하든이랑 같이 있으니까 도무지 그 쓸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웨스트브룩은 돌파에 강점이 있는데 그래서 하든을 그냥 수비 3명 붙이고 저기 하프코트에 보내놓고 웨스트브룩이랑 슈터 3명이랑 그거 하려고 카펠라까지 내보내고 이제 PJ 터커를 센터로 쓰는 참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쵸? 진짜로 하든 체력 보존용으로 썼죠. 웨스트브룩을 진짜로. 하든 그냥 저희 수비 3명 데리고 있어 하고 웨스트브룩하고 3명이서 이제 4대4 했거든요. 데리고 있어. 네. 근데 지금 할리버튼 빼고 4대4 하면은 뭐 웨스트브룩 같은 선수가 굳이 따져봐야 시작함인데 딱히 급도 안 맞는 것 같고 할리버튼이랑 하든도 별로 매칭이 안 돼서 사실 한 명 빼고 4대4 하는 게 쉬운 공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좋은 공격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쵸. 에이스가 공을 못 만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4대4를 하려면 옆에 절대적인 보조 2옵션 같은 선수가 잘 해줘야 되는데 사실 오늘 시아캄이 계속 카루소에게 틀어 막혔잖아요. 혹은 상대 더블팀에 막히고 공격가는 동선에 틀어 막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아캄을 어떻게 살려내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단 이 선수가 어쨌든 미스매치를 맞이하는 가장 첫 번째 선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리버튼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많이 득점을 뽑아줘야 그 다음에 할리버튼에게 많은 공간이 생기는데 오늘처럼 할리버튼 빼고 4대4 했는데 막 카루소한테 막히고 옆에 막 블락 지키고 실책하고 이러면 남은 포인트가 이제 없어요. 사실 뭐 맨날 니스미스가 30점 40점 넣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키플레이를 뽑았어도 네. 이게 가드 미스매치 자꾸 포스트업 하면은 그 베이스라인 쪽으로 수비수가 한 명 더 와서 진짜, 계속 네. 압박을 넣거든요. 시아캄한테. 그래서 시아캄이 나중에 가면 포스트업을 안 해요. 그냥 페이스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골밑으로 냅다 돌파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도 잘 됐어요. 또 그때 OKC 슛이 안 들어가면서 그때 2쿼터에 13점 맞아요, 차까지 맞아요. 따라갔었는데 다시 3쿼터에 잠잠해졌어요. 그걸 또 OKC가 잘 막아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를 좀 다르게 요약하자면 OKC의 수비 차력쇼였다. 그러니까 이 팀을 어떻게 틀어막는지를 48분에 다 보여줬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세 분이 예상하는 3차전의 향방은 일단 인디애나 홈이긴 한데요. 저는 인디애나에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필요하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OKC 승리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한 경기가 이제 이틀인가 하루죠. 그 사이 간격에 맞아 이틀 뒤에요. 예, 이걸 뚫을 공격 전략을 찾아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OKC 가 할리버튼이 갑자기 슛감이 좋아지면 모를까. OKC가 그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줄지 모르겠네. 확 몰아붙이면. 아 그렇죠. 경기 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경기 전에도 지금 인디애나 코칭 스태프는 지금도 일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걸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어쨌든 OKC 쪽으로 좀 무게감을 더 주신 거죠. 오케이 그렇죠. 좋습니다. 유 기자. 이렇게 되면 세 분이 다 OKC를 고르실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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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언제나 한 명은 반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인디애나. 거니까. 1차전에 르반더님이 하셨듯이 흑마법? 2차전 흑마법까지는 아니고 아, 3차전은 1차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확률이 있다. 더 높다. 왜냐하면 인디애나의 홈 경기 승률이 지금 8경기에서 6승 2패거든요. 75%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3차전에서는 승리한 적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연기령이. 그 기적. 이번에 인디애나가 3차전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 유 기자는 그러면 홈에서 인디애나의 승리를 예측하셨습니다. 네. 연기령. 한마디만. 근데 뭐
간신히 이긴다. 간신히 진짜 한 끗 차이로 이긴다. 또 이닝샷. 뭐 이닝샷. 이래요? 저도 인디애나 쪽에. 왜냐면 이거 봐 모른다니까. 네, 다 수비의 대폭적인 조정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공격에서도 조정할 여지가 있고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홈 팬들의 열성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오미토피니. 3차전 전패잖아요. 네, 그런 게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깨지길 기대합니다. 예. 이래저래 우리 느반도님 혼자네. 외롭네요. 혹시 지금 OKC로 바꿔도 됩니까? 지금 OKC로 바꿀 수 있나요? 근데 아까 연길이 형이 경우의 수를 두고 키플레이어를 선정할 때부터 인디아나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 근데 저 동업 반복이긴 한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풀컨 대 풀컨이라고 하잖아요. 양쪽이 동일한 컨디션으로 완벽한 상태에서 붙으면 누가 봐도 인디애나가 후룩 밀리는 양상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를 들고 나올지가 저는 관건인 것 같아요. 인디애나를 보면 약간 지키는 경기를 진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고 있던 경기를 잘 못 지키고 이 팀은 항상 이제 본인들이 뒤지고 있을 때 바라장을 빡 하고 키는 뒷북 스타일이에요. 치는?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근데 홈 경기는 또 지키는 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OKC가 아무래도 홈보다는 야투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인디애나가 지는 그림이 생겨도 이게 좀 의미 있게 져야 되는데 또 1차전이랑 다르게 앞서고 있다가 또 간신히 질까봐 좀 극적인 패배를 상대한테 줄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3차전의 이 향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3차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분위기 넘어갈 수 그러니까 있고. 지금 인디애나가 1승 1패지만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아직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리한 쪽은 OKC가 맞아요. 너무 압승을 해서 그렇지. 만약에 2승을 한다 그러면은 뭐 3승 1패로 지금 다시 OKC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유리한 쪽은 인디애나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활을 걸어야 되는 쪽은 사실 지금 OKC이긴 합니다. 안 걸어도 압승한다는 걸 보여줘서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사실 1차전에 비해서 2차전이 좀 싱겁게 끝난 거 사실 너무 원사이드하긴 했습니다. 그죠. 그쵸. 3차전은 좀 박 터지게 1차전과 같은 좀 스토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 마지막으로 뭐 이런 정리를 하자면 네. OKC가 이기는 경기들은 다 압승하는 경기가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많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상대랑 난타전해 버려서 이기는 느낌보다 진짜 압도적인 공수 경기력으로 빡 찍어 들고 일찍 들어가서 쉬고 약간 그런 그림이 이상적인 그림이지. 그렇기 때문에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더 이를 갈아야죠. 어떻게 해서든 상대 주전들을 끌어오게 만들고 주전 로테이션 많이 못 돌리게 만들고 체력전으로 체력 빼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상대와 다른 경기 운영을 하는 게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OKC가 연패도 없지만은 패배 이후에 그 4승을 거뒀는데 그중에 세 번이 다 대승이었어요. 회복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잖아요. 그죠? 리질리언스라고 하잖아요. 그 회복력이 굉장히 좋은 팀이었어요. 예. 그래서 대승을 거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는 좀 접전이 되지 않을까. 인디애나도 그 리질리언스가 만만치 않은 팀이거든요. 특히 감독이 백전노장이고 우승을 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다음엔 카드 하나 안 보였던 걸 들고 나오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이 부분에 있어요. 약간 두 팀이 회복 탄력성이 다 엄청 좋은데 인디애나의 회복 탄력성이 좀 다른 게 이 팀은 전경기에 안 됐던 게 있으면 이거를 180도 바꿔서 와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플랜으로 준비를 하는 걸 되게 잘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평일이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충 한 50분 정도 시간이 흘러갔네요. 오늘 NBA 파이널 2차전 이야기했고요. 저는 3차전 마치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느바베큐 특집 NBA 파이널 2차전 리뷰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